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늘 달리고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 프로젝트 마감 시한을 지키기 위해, 고객사 요구에 맞추기 위해, 또 시험과 승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늘 달리고 있습니다. 멈추면 뒤처진다고 배워왔죠.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번아웃, 조기 퇴사, 예상치 못한 긴 공백기. 쉼표가 없는 음악은 소음에 가까울 겁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쉼표가 필요한데, 나의 에너지라는 음악이 완전히 꺼지기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혹시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생각이 정리되고요.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이후에 더 멀리 나아갈 힘이 비축될 테니까요. 쉼표 없는 음악은 소음이듯 삶의 쉼표도 찍어 놓아야 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27일 수요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상빈 님이 오늘도 유익한 2시간 청취하겠습니다 라고 벌써 KBS 콩으로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오성민 님은 열대야가 사라진 듯합니다. 간밤에는 열대야 없이 잘 잤습니다. 조금 달라지고 있죠. 예, 아침에도 좀 선선함이 이른 시간에 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성춘 님, 저도 쉼표를 갖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내가 직접 내 삶에 쉼표를 찍을 수 있죠.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금융상품이 있는데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꾸준히 납입을 하면 정부 지원하고 또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매월 70만 원씩 5년을 납부하게 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이 상품이 있죠. 그런데 높은 물가 또 불안정한 그 고용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거를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이 또 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달 기준으로요. 전체 가입자 225만 명 가운데 36만 명 가까이 이탈을 해서 해지율이 15.9%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는 새로운 청년 정책 금융 상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서 올해 말 기존의 이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해지율이 점점 오르고 있는 이 상품을 뭐라고 할까요? 7057님, 재형저축. 와, 옛날 표현입니다. 재산 형성을 도와주는 저축. 옛날 분. 예. 영숙님이 벌써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6글자입니다. 청년을 위한 계좌. 예, 청년을 위한, 청년의 이것을 도와주는 계좌. 그 2글자 가운데 2글자만 맞춰주셔도 정답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뜀틀 넘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발구름판 잘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증시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0.3, S&P 500은 0.41, 나스닥은 0.44% 상승했는데요. 미국 증시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이게 워낙 중요한 이벤트라서 이걸 기다렸는데, 왜 중요하냐?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 산업 어떻게 되냐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인공지능 산업을 둘러싸고 이 거품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요. 이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이게 거품이 얼마나 꼈는지 아닌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보다는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건지 그런 전망이 중요하고요. 또 그 전망에 어떤 논리가 깔려 있는지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장의 기대치를 또 뛰어넘어야 네. 지금의 또 높은 주가가 또 정당화될 테고요. 맞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금 보합권으로 출발해서 뭐 강보합, 약보합 좀 오가고 있네요. 거의 네, 어지간 변함이 네. 없는 상황이고요. 네, 한 0.2% 오르다가 뭐 0.2% 떨어지다가 지금은 또 뭐 다시 또 뭐 아무것도 예, 방향성을 찾지 그냥 못하고 보합 그냥 정도 탐색 정도 하면서 코스피가 3,180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언급으로 철강이랑 강관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 네. 반면에 그 미국에서 협력 논의가 있었던 조선이나 방산, 원자력 주식은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세론 현상이라 하는데 기대감에 매수를 했다가 막상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제 매도를 하는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그런 현상 때문에 하락한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주,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등이 2~3% 장 초반에 상승하면서 좀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이고 있고 원자력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0.3%, 4% 오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어제 한미 정상회담의 의외의 수혜주였던 게 이 볼펜 회사 모나미거든요. 상한가 같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모나미 제품이 들어간 모나미 심이 들어간 볼펜을 갖고 미국에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마음에 들어 하면서 어제 모나미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근데 그 볼펜은 네. 모나미 게 아니라면서요. 네, 볼펜은 그 물레동 수제 공방에서 만든 건데 그 볼펜 심이 심. 모나미 거라서 저도 지금 모나미 펜을 지금 들고 있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20% 넘게 장 초반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모나미가. 원체 시가총액이 한 300억 원대로 네. 소형주 중에서도 극소형주였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외풍을 많이 타는 주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제 여러분이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기업들이 투자 소식을 또 크게 많이 알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난달 관세 협상으로 이제 정부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어떤 펀드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규모가 3,50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90조 원에 달합니다. 일단 미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선업에 1,500억 달러, 약 한 200조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대미 투자 펀드 외에 그리고 각 산업을 대표하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협의를 맺은 것도 있는데 한국과 미국 기업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 행사에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갔는데요. 이 조선산업은 이 HD 현대가 미국의 투자회사 서버러스 캐피탈이랑 한미 조선산업 투자 프로그램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산업이 70년대 이후로 무너졌는데 이걸 다시 재건하는데 수조 원을 투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거고요. 네. 미국 조선소를 현대화하려고 하고요. 또 미국 내에서 선박 기자재, 뭐 엔진이나 이런 거겠죠. 그런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선박 MRO, 그러니까 선박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는 미국의 비거마린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있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기회인데요. 네. 미국 해군이 이제 선박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시장 규모만 연 20조 원 규모입니다. 미국 해군의 선박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 해군은 앞으로 30년간 또 새로 노후화된 선박을 대체할 360척을 새로 주문할 계획인데요. 이것도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겠죠. 또 미국에서도 상선도 또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요.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그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이 하나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를 찾았는데요. 네. 현장에서 이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안보 다목적선인 스테이트 오브 메인선, 이 선박은 이제 하나오션이 지난해 12월 조선인소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에 처음으로 완성된 선박인데 이 명명식에 참석한 겁니다. 되게 상징적인 행사에 참석한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대통령이 양국의 조선업이 더불어서 도약하는 그런 윈윈 성과를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화에서는 이 필리조선소에서 연간 20척 정도를 만들 수 있게끔 더 확대 투자하겠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또 하나 원자력과 광물 분야 투자도 발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존 웹서비스, 미국의 엑스에너지 그리고 한국수력 원자력과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소형 모듈 원전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SK와 HD 현대도 미국 원자력 기업과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 협력 중이고요.
또 핵심 광물 쪽에서도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는데요. 이 재련 기업인 고려아연이 미국의 방산, 항공우주 기업, 전투기 만드는 로키드 마틴이랑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아연이 중국, 이란,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재련한 게르마늄을 로키드 마틴한테 공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미국에서 로봇을 생산하는 데 투자금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지난 3월에 미국에서 자동차, 제철 이런 걸 생산하는 분야에 2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로봇 분야에 추가로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네. 이 현대차 그룹은 그 미국의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돈을 가지고 인간형 로봇 그리고 네 발로 뛰어다니는 로봇계 이런 로봇의 생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개발을 넘어서 생산까지. 자,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LNG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트럼프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보는 거랑 미국의 이야기랑 조금 엇갈리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이제 일본이랑 같이 투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네.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직 실무적으로 논의한 게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좀 엇갈렸습니다. 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 북극권인 알래스카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그 알래스카를 가로지르는 1,300km가 넘는 가스관 이거를 통해 가지고 또 알래스카에서 얼지 않는 한국까지 운반한 다음에 전 세계로 공급하는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거든요. 네. 이 그 추운 알래스카에서 또 천연가스를 추출해야 되고 또 거기에 엄청난 길이의 가스관을 또 설치해야 되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위험한 프로젝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은 일단 한국, 일본, 대만 같은 이런 나라들이 LNG 우리가 구매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먼저 좀 해주면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이랑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는 거죠. 구매자가 투자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워낙에 이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또 이 자원 개발이라는 게 워낙에 또 성공을 보장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좀 신중한 입장이고 좀 미국이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좀 미국이랑 또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고 프로젝트가 돈이 되는지 경제성을 좀 따지고 그다음에 사업 참여를 그다음에 검토하겠다. 천천히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없다를 아직은 얘기하지 않는 거고 조금 이제 시간을 벌면서 타당성을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안보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겠다 했는데 네. 이 현대화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내포합니다. 이 주한미군의 규모를 좀 바꾸는 것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북한만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중국이겠죠. 이런 역할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그리고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는 것, 그리고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가져오는 것. 이런 다양한 쟁점들을 포함하는 게 한미 동맹 현대화인데요.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데 앞으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게 미군의 역할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한국과 미국의 연합방위 태세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요. 또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 했는데 이 역시도 다양한 전 세계 각지의 어떤 지정학적 국면에서 협력을 하겠다는 건데 네. 중국이 좀 크겠죠. 그리고 또 국방비도 증액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거 역시 또 미국이 좀 바라는 바입니다. 미국은 늘 동맹국의 국방비를 늘리길 바라고 있죠. 북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북한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가난한데 좀 이 사나운 이웃 이렇게 억압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네. 적절하게도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언급들을 했습니다.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하고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는 이른바 안미 경중 노선에 대해서 이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계속 가까운 관계를 관리할 것처럼 비춰졌는데 생각보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중국과의 관계는 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그런 이슈들 그 관리하는 수준에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네.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기술이라는 이 세 가지 기둥 위에서 우뚝 선 동맹이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더 좀 친미적인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융권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은행 금리들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안에 이른바 은행들이 매기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또 우대금리까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걸 더 꼼꼼하게 공시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은행들 앞으로 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조건을 잘 알려야 되는데요. 네. 이 우대금리라는 게 뭐 은행에 카드를 쓰거나 뭐 이체를 많이 했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금리를 좀 깎아주는 그런 네. 건데요. 현재 금융감독원 비교 공시 그러니까 게시판이죠. 뭐 예적금이나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없었는데 이제 여기 대해서 우대금리 조건을 공시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은행은 소비자가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어떻게 하면 더 낮출 수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대로 알려라 이렇게 금감원이 푸시를 한 겁니다. 이게 원래 기존에는 상품 설명서를 통해서는 확인이 가능했던 정보거든요. 이 금감원이 은행에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배경에는요. 네. 최근 은행이 금리 인하기에도 대출 금리를 좀 높게 유지한다는 지적이랑 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또 은행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면은 자기네가 대출 증가율 측면에서 금융당국에 이제 눈밖에 나니까 대출 금리를 높여서 상품 가격을 높여서 사람들이 많이 사지 못하게라고 이제 또 조정을 하는 측면도 있고, 아이고 이게 양쪽 측면을 다 충족하려다 보니까 은행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더 힘들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소식인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특정 연준 이사에 대해서도 막 진짜 해임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랑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랑 무관치 않죠. 전혀 무관치가 않은데 연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내리라고 많이 압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저금리를 선호를 합니다. 저금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미국 기업들이 돈을 좀 쉽게 갖다 쓰니까 저금리를 선호하는 건데요. 원래 계속 그냥 말로만 저금리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연준 이사를 하나 해고했습니다. 리사 쿡이라는 그 연준의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인데요. 이 명분은 뭐 금리 낮춰라 이건 아니죠. 명분은 이 흑인 여성 이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기록을 위조했다. 이런 비위가 있다. 이런 게 해임 사유인데요. 트럼프는 이런 기만적 범죄를 한 리사 쿡 이사를 신뢰할 수 없다. 비난을 했습니다. 이 쿡 이사가 미시간주의 주택을 주 거주지로 등록하고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또 애틀란타라는 지역에서 또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곳 역시도 주 거주지로 이 내용을 기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틀란타에서 대출로 산 이 아파트는 임대를 놨어요. 그러니까 주 거주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쿡 이사라는 사람이 유리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 문서, 부동산 기록 위조했다. 뭐 이런 의혹인데요. 트럼프는 뭐 쿡 이사한테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경고했는데 결국에는 해임을 하겠다고 했고 이게 개인을 겨냥한 조치라기보다는 수개월간 백악관이 금리를 인하해라라고 연준을 압박해오던 그 압박의 연장선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해임이 이 대통령이 독립적 기구인 연준의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놓고 좀 법적 논란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소송까지 가겠다고 했고요. 리사 쿡 이사는 네. 이제 법으로 대응하겠다 밝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법에 보면은 뭐 중대한 어떤 결격 사유가 있으면 해임 가능하다 하는데 그게 해석이 나름이겠죠. 그래서 네. 근데 네. 개인 대출을 받는데 네. 주 거주지를 어디로 썼느냐가 네. 과연 미국 연준 이사로서 자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이거는 좀 해석이 나름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래도 이 해임이라는 게 상징적인 게요. 이 연준은 원래 정치적으로 독립된 어떤 중앙은행이라는 게 원래 독립성을 가진 통화정책 기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쿡이 물러나면은 또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연준 이사로 꽂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트럼프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니까 또 그런 사람을 꼽겠죠. 이번 해임으로 연준 이사회는 7자리가 있는데 2자리가 지금 비게 됐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사임을 했고요. 후임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복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스티븐 미란 의장이 지명이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리사 쿡 이사도 후임이 정해지긴 할 것 같고 그래도 2자리 모두
그 미국 국회 상원의 인준을 받긴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연준을 떠날 것 같지는 않던데요. 네,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좀 소송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도 이 리사쿠 기사를 좀 보호하는 그런 성명을 그렇죠. 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식, 채권 시장 등등 금융시장에서 이 사태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금융시장도 조금 흔들릴 것 같다가 그래도 이제 연준이 리사쿠 기사를 보호하니까 좀 금융시장 좀 안정을 찾았다고는 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그 식당에서 공깃밥 하나 추가할 때 네. 공깃밥 하나에 1,000원, 이거 국룰 아닙니까? 네. 근데 값이 오를 수도 있어요? 요새 쌀값이 너무 많이 지금 오르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소비자 부담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은 네. 쌀 20kg 기준의 소매 가격이 지난달 말에 6만 5천 원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평년보다 16%나 비싸진 겁니다. 그러니까 10월까지는 또 쌀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기 전까지는 쌀이 좀 부족한데요. 이게 쌀이 부족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햇반이랑 김밥이 수출이 워낙 잘 돼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고 예. 지난해 쌀 생산량 자체가 1년 전보다 한 3% 줄은 영향도 있습니다. 지난해 360만 톤 정도 생산됐고요. 또 지난해 또 이삭이 또 여물어가는 시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농사가 잘 안 된 것도 있고 벼멸구 같은 그런 병충해 때문에 이 도정 수율이 하락한 영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쌀의 공급이 부족한 요인들이 발생했는데요. 또 정부가 시장에서 한 20만 톤 정도를 격리하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이 좀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고가 부족하고 쌀값이 오르니까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3만 톤의 정부 양곡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일단 이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수확기가 되면은 또 쌀이 많이 풀릴 거니까요. 팔기보다는 빌려주는 방식으로 일단 빌려줄 테니까 수확기 때 그 쌀을 사서 다시 정부한테 갚아라. 이러면은 수급에 좀 영향이 좀 덜 가거든요. 야, 네. 쌀 공급이 부족해진다. 그리고 쌀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작년만 해도 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네요. 그러면 농민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쌀값 올라서 좋아하시나요? 이게 오르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굳이 나서가지고 이거 수급 대책을 내놓지 말아라. 지금 정부가 섣부르게 쌀 풀었다가 그렇다가 나중에 또 수확기 돼가지고 쌀값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내년에 또 조생종 그러니까 일찍 수확되는 쌀이 또 풀리면은 또 쌀값 폭락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일시적 현상일 뿐이니까 정부는 좀 가만히 있어줘. 이게 약간 농민들 입장입니다. 이게 또 네. 입장에 따라서. 네. 하여튼간 쌀값 오른다는 이야기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원래는 6글자인데 2글자만 맞춰주셔도 됩니다.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의 지원금 또 비과세 혜택까지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 금융 상품이 있죠. 이게 지난 정부에서 만든 건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새로운 청년 저축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서 이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올해까지만 한다라고 하는데요. 또 경제적 부담도 있고 이게 또 만기가 5년이다 보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해서 중도 해지율이 16%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죠. 박지숙님이 우리 딸도 직장 퇴직하고 6개월을 넣다가 결국은 해지했어요. 많이 아쉽네요. 5년이 좀 길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박태준님은 70만 원씩 넣는 게 의외로 힘들 줄 알았는데 이제 그냥 저축 먼저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저희가 돈줄 상담소에서도 강조를 해드리듯이 선저축, 후소비 습관으로 만들어야죠. 오답이 정말 많아요. 3817님 청년 디딤 저축, 1003님
청년 발구름판. 1913님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야, 오답의 향연입니다. 3019님은 청년 점프 계좌. 중간에 두 글자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저축, 뭐 통장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 많은데 청년 뭐뭐 계좌입니다. 그 두 글자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발구름판, 뜀틀 할 때 생각나는 그 두 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경매로 매각된 집이 14,000건. 이게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또 이미 경매 신청 건수도 전국적으로 33,000건에 이르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었고요. 경매 시장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상승장 때 저금리를 이용해서 갭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정점은 지나갔지만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 신청하는 이유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수도권, 비수도권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큰 차이가 있나요? 비슷한데 특히 수도권 지역이 더 경매 물건이 증가가 많은 것 같고요. 지방에서는 제주도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주 지역까지요? 이건 뭐 네. 지역마다 뭐 좀 특색이 있겠죠? 네네. 아무래도 그 수도권 지역은 주거용 부동산이 경매 시장의 주이고요. 예. 지방은 토지, 이제 전답, 임야 등 이제 토지 물건이 비중을 상당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토지 물건까지. 특히 그 임의 경매가 많이 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떤 방식인지 좀 같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크게 경매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아무리 채권자일지라도 함부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하면 안 되고 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등을 받아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해도 좋다라는 경매가 이걸 우리는 강제 경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집행권은 판결문 등이 없이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걸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그냥 채권자가 넘겨버릴 수 있는 게. 예,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는 한 70대 30%, 임의 경매가 한 70%, 강제 경매가 한 30% 내외를 차지하는데요. 요 근래 강제 경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그 취약계층 또는 주거 부분의 불안정성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 좀 염려는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강제 경매 비중이 한 30%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한 40%까지 올라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았어. 그러니까 법원에 신청을 해서 저 사람 집을 내가 경매로 넘겨버릴 거야. 그래서 내 돈을 회수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쪽은 가장 상황이 지금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죠.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담보를 통해서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신용 등이 좋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인 간에 이런 그 담보가 아니라 비담보 또는 금전거래하고 경기가 어려우니까는 원만 합의보다는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면서 이런 분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제때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강제 경매에 해당이 되거든요. 임차인.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그 취약계층 내지 약자들의 경매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경제 운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강제 경매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결이 있어야 강제 경매로 이제 넘길 수 있는 걸 말하는 건데, 근데 이게 네.
집을 갖고 있었으나 경매로 이제 빼앗기는 분들도 그렇고 그 돈을 꼭 받아야만 하는 분들도 또 사정이 절박할 테니까요. 이 양쪽으로 좀 다 네. 씁쓸하네요. 그리고 경매 물건이 이제 많이 쌓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경매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까? 사실 이 경매 시장은 독립된 시장이 아니고요. 거시경제나 부동산 시장 일부로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데 네. 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라는 건 한편으로 거시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매 물건의 증가는 일반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물건들이 결국 경매 시장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매 물건의 증가는 결국 수요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낙찰가의 하방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올 지난 상반기처럼 사람들의 조바심은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응찰자 수는 좀 줄고는 있고 그래서 시장의 추이를 더 좀 지켜보자 하는 이런 관망 그룹들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통할 테니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지면 조금 더 싸게 사자, 관망하자. 그러면서 네. 낙찰가율이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경매 시장의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특별한 그 변수가 없으면 예. 지금 현재 기조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네. 지난 7월 달에 강제경매 건수 등이 급증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저도 염려스럽게 바라보는데 이유는 예. 경매 신청 일자하고 실제 일반인들이 법원에서 낙찰하는 부분은 시간차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무에서 경매 접수일부터 평균적으로 경매 진행일은 5개월, 7개월 정도 보는데 예. 올 7월 달에 강제 경매 건수가 급증했다라면 실제 이 물건은 내년 초에 경매 신장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현재와 같은 추세가 올해 아닌 내년 상반기도 이어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일시적 7월 달에 일시적 증가인지 아니면 8월 달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8월 달을 또 지속 가능한지에 따라서 향후 이 추세가 더 내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하튼 올해는 예. 당분간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서 7월까지 올해 들어서 강제 경매 신청한 건수가 뭐 한 33,000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포함을 해서 전체 경매가 그러면 이제 그게 예. 시차를 두고 경매 매물 증가로 이어질 테고 내년 초부터 예. 이게 또 본격화되면 낙찰가율이 더 떨어지는 현상도 내년 초에 더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시차를 두고. 네. 근데 그 아파트 시장 경매가 좀 주춤하긴 한데 또 의외로 빌라나 반지하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감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들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러는 겁니까? 네, 사실 우리가 2년 전에 정점의 고통을 겪었던 전세 사기 물건들의 주가 네. 이런 빌라나 그다음이면 나홀로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네. 이 빌라, 연립, 다세 등의 시장에서 철저하게 의면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 입장에서는 자진 유찰로 인해서 저가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즉 소액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신속 통합계획이라든가 재개발 절차를 가능한 압축해서 단축하려는 제도적인 많은 고안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모아타운 등등에서 이런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에 이런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그리고 시간의 문제는 걸리겠지만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물건들의 특히 6.27 대책 이후에 유교육의 가이드라인이 일정 부분 시장이 이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6억 이하의 물건들이 바로 여기 해당이 되는데 이런 물건들의 일부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이 경매에 배워서 조금 더 싸게 내 집을 사는 건 어떨까 이렇게 또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오히려 경매 매물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한테는 좀 어떨까요? 어떻게 조언해주고 계세요? 네, 그 위부의 여건은 아주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현재 같은 추세가 경매 물건의 급증세는 멈췄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우상향에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가
적어도 올 연말, 길게는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연초에 비해서는 물건 수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수요도 분산되고 해서 상대적으로 낙찰가나 경쟁률도 낮아졌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열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지나면 더 그 기회들이 더 열릴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평소에 내가 꼭 관심 갖고 있던 지역에 그런 물건이라면 보수적으로 참여하는 건 괜찮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서 공격적으로 낙찰받는 즉 고가 낙찰은 아하.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뭐 경매 참여해서 집을 마련한다라는 건 이제 싸게 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보통 이게 이제 일반화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야 괜찮은 거다. 그 기준이 네. 있을까요? 지역이나 부동산 종목 또는 가격대별로 그 다 다르겠죠. 참여자들의 그 개인적인 그런 편익은 다를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저는 시세 대비 이제 법원 감정가는 아니고요. 감정가 시세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 기준이 아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시세 대비 한 10% 내외. 물론 뭐 서울 일부 지역, 강남 지역은 10% 내외에 응찰하면은 낙찰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그 10% 낙찰받으면 비싸게 낙찰받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0%의 최소의 그런 그 싸게 사는 왜 그러냐면 향후에 집값이 오를 때는 관계가 없는데 추가 조정했을 때 충분히 그 정도의 그 범퍼링 그런 완충 구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 싸게 사는 걸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 정도는 시세보다 싸게 사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경매로 들어갔는데 거의 뭐 시세랑 비슷하게 사면 또 억울할 수도 있을 테고요. 이게 또 자금 계획도 잘 세워야 되잖아요. 목돈도 좀 필요할 테고. 근데 또 이게 경매로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출이 나올까? 이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요 부분에 이제 오해와 진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일반 부동산 시장을 타깃으로 했어요. 그래서 경매 시장 오히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나오면 반사 효과를 봤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정부적 이번 6.27 대책 똑같고요. 이 시장은 일반 부동산 시장, 경매 시장 공이 이 대책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대출 조건, 본인이 무주택인지 1주택인지 또 지역에 따라서 또 금액에 따라서 다르니까. 대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입찰하기 전에 사전에 주거래은행 등을 통해서 자기가 대출 가능 한도, 미리. 가장 좋은 조건의 금리 조건을 꼭 사전에 확인 후에 입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락대출도 이제 다 가능한 거긴 한데 그걸 담보로 잡아서 이게 6.27 대책 이후에 조금 더 달라지거나 엄격해진 게 또 있습니까? 네네. 사실 그동안의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일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분들이 강남권 아파트를 갭 투자 전세를 통해서 가능을 했는데 이번 6.27 대책에는 경매에서도 대출을 받거나 하면은 6개월 내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실수요자 외에는 아마 투자자들은 이중의 진입 장벽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경매라는 게 사실 이제 쉬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주의해야 할 점도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앞전에 얘기했듯이 경매는 일반 매매 대비 싸게 살 수 있다. 그 네. 싸게 사는 건 참여자의 개인 의지다.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한 10% 내의 준칙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채권자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우리 집을 왜 옆집에 비해서 10% 저렴하게 팔려야 되냐. 바로 그 논거는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등기상에 있는 모든 등기 그리고 낙찰 후에 명도 부분들의 최종적인 책임은 낙찰자가 안고 그걸 그렇죠.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매 물건 19 이상은 낙찰지 등기상에 있는 모든 등기가 소멸이 되고 그리고 온전한 재산권 행사할 때도 명부에 대한 큰 부담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물건이 아니라 일부의 물건은 그런 권리상의 하자라든가 또는 물건상의 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응찰 전에 꼼꼼히 그렇죠.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어렵죠. 임성택 님이 취약계층의 경매는 2번 죽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네. 뒤집어 보면 또 반대로 돈을 받아야만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매라는 제도가 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법무법인 명도의 강은현 경매연구소장 통해서 조언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에 이어 미국으로 이어진 3박 6일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 첫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스카 프로젝트로 한미 양국의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해결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인데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옵니다. 내란 특검팀이 12.3 계엄 사태 당시 해경 수뇌부 회의에서 유치장 마련 등 논의가 실제로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논의를 주도했던 안성식 전 조정관이 KBS 보도 뒤 휴대전화를 바꾼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K-팝 데몬 헌터스 보셨나요? 요즘에 이 애니메이션을 2번, 3번, 4번 보시는 분들도 있대요. 음악까지 이제 같이 들으면서 글로벌 음원 차트 상위에 오른 거는 뭐 기본이고요. 북미 지역 극장가까지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OTT 애니메이션인데 Z세대들은 과연 이 애니메이션을 또 어떻게 보고 어떻게 소비하고 있을까? 그 트렌드의 변화를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트렌드 팔로우 시간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Z세대가 그럼 과거보다 더 많아졌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앞서 설명해 주셨던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네. 경우가 이런 인기, 굿즈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일본 만화 영화죠. 그 귀멸의 칼날이 극장 산업의 붐을 좀 다시 불러일으켰다라고 할 정도로 국적 불문하고 애니메이션 유행이 굉장한데요. 예. 실제로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또 그와 관련된 컨텐츠나 세계관을 즐기는 20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내일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3년 전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언급량이 28만 건이었는데 올해는 한 40만 건 가량 이렇게 돼서 35%가량 늘어난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표현은 그나마 좀 좋습니다만 네. 예전부터 뭐 만화 네. 막 이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앞서 언급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긍정 언급량이 83% 가량 나타났는데요. 네. 예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그 덕후 관련된 키워드가 좀 나약하다, 이상하다, 수상하다 등등 같은 키워드가 많이 부착이 됐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키워드가 좀 상대적으로 줄고 힙하다, 다양한 경험을 한다 같은 긍정어가 많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애니메이션 속 대사가 일반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행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이 청취자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그 티라미수 케이크라는 그런 챌린지 영상 같은 율동 영상이 있었는데 네네네.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한데 아니, 들어본 것 같기는 네. 해요. 예. 헌터라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 율동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심장을 바친다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심장을 받쳐. 네, 가령 뭐 엄청 맛있는 걸 먹을 때 야 이거 심장을 바치고 싶은 맛이다 이런 게 있는데 요게 또 그 일종의 극찬용 멘트인데 요게 그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유래를 한 겁니다. 네. 그 막 사람 잡아먹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막 괴물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유, 무시무시한데. 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애니메이션에 대한 팬덤이 확 커진 거 언제부터라고 보면 돼요? 저희는 그 한국에서는 한 21년 정도부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당시 그 일본 만화
만화인 귀멸의 칼날이 200만 이상의 그 흥행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이 슬슬 이제 좀 붐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슬램덩크가 이어서 480만이라는 흥행 기록을 내면서 애니 열풍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훌륭한 OST 그러니까 사운드 트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곁들여지면서 이 스즈메의 문단속 같은 경우가 그냥 단순하게 OST를 듣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그 따라 부르기 영상이라든지 따라 춤추기 영상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커버 영상들이 인기를 끌면서 사실 지금 K-팝 데몬 헌터스의 그런 춤 영상이나 노래 영상 같은 것들이 스즈메의 문단속 때 이미 그런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는 또 그에 맞는 음악이 나오고 그게 또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소비가 되고 막 챌린지로 유행이 더 돌고 네. 하면서 소위 말하는 또 부산물들 같은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참 힙해진다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네. 대학내일에서 이걸 애니힙이라고 네, 정의를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컨텐츠 시장이 가장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 전문 OTT 플랫폼인 그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가 신규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일본과 시차가 없이 방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유료 결제 이용자가 3년 사이에 한 10만 명 가량 증가를 해서 28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그 종이 만화책이라고 하죠. 이 예. 실물 만화책 시장도 굉장히 덩달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 따르면 만화 구매자의 1020 비율이 최근에 5년간 2배 가까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OTT로 보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재밌게 봤는데 이거 원작이 뭐다 하면 네. 그 원작의 만화책도 내가 소장하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게 애니메이션 인기 높아지다 보니까 그냥 웹툰 사이트에서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또 올려서 제공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공간도 좀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던 팝업도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열풍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한 1,400여 개 정도의 팝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 중에 애니메이션 팝업이 뷰티, 패션에 이어서 분야별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네. 애니메이션 팝업이 굉장히 많이 열렸었고요. 그리고 또 유행하는 장소 같은 경우에도 애니메이션 그 컨셉트의 카페들이 많은데 콜라보 카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예전에는 그런 감성 카페, 인스타 감성 카페 같은 게 좀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이 애니메이션의 IP를 이용을 해서 공간을 꾸미고 한정판 굿즈나 음료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애니메이션 콜라보 카페가 유행을 또 하고 있어서 이게 인기가 굉장히 대단해서 입장에만 한 2시간 정도 예? 웨이팅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걸려 있고 그 주인공들과 사진 찍을 수 있는 카페인데 네. 줄 서는데 2시간이. 네, 굿즈도 판매하고 또 한정판 음료도 판매하고.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는 곳이네요.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홍대가 요런 매니아들의 성지가 되면서 일본의 이 성지를 아키하바라라고 부르는데요. 네. 요걸 이제 이 홍대랑 아키하바라를 합쳐서 요즘에 이제 그들 사이에서 홍키하바라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도 사실 또 일본 애니메이션들 또 많이 네. 들어와 있고 그게 또 인기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문화가 여행지도 바꾸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설명드렸던 홍대뿐만 아니라 부산의 서면이라든지 대구 중앙로 요런 데들이 이제 마니아들의 어떤 성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유명 굿즈를 사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센데 아무래도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쟁률이 약하다 보니까 요걸 또 사러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갈 때도 이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성지를 방문하는 게 필수 코스인데 이제 실제로 나루토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체험할 수 있는 일본의 나뭇잎 마을이라든지 앞서 잠깐 언급했던 진격의 거인 마을 같은 경우에는 검색률이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콜라보 카페가 일종의 그 도심지까지 이제 형성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여행지가 되는 거네요. 네. 또 감성 여행지.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그 혹시 얼마 전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재한 그 이촌역에 줄을 굉장히 많이 서 있는 풍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이 문을 국립중앙박물관 들어가려고 이촌역까지 줄을 서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대부분 K-팝 데몬 헌터스 열풍 이후에 그 이른바 그 민화 까치 호랑이 배지를 사려는 사람들로 밝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기가 굉장히 대단해서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금 주문해도 이 배지를 11월에나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주문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흐름이 굉장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그 호랑이랑 네, 까치. 네. 저희가 이한 작가랑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조선시대 민화에 실제로 많이 나온다고 맞습니다. 네. 하고
그게 좀 정겹게 그려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이거 빼지 않아 갖고 싶다라는 건데 네. 그거 사려고 줄을 대단합니다. 네. 또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이제 시장이 또 커지다 보니까 네. 많은 유통업체들, 패션업체들도 막 여기저기랑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돼 보면 또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네네. 이것도 차별화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함께한다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한다. 네, 요 키워드에는 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공간이라든지 여행지에서 보여주듯이 이게 소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어떤 세계관을 함께 즐기는 요소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앞서 그 설명드렸던 홍대 같은 경우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꼭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Z세대가 그러니까 비마니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대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꼭 마니아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해보거나 인터뷰해본 바에 따르면 팬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인증 요소나 재미 요소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에 대한 긍정 언급이 반짝 유행이라고 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이런 일부 매니아의 취향이 힙한 취향이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전체 취향이 되면 대부분이 이제 이런 유행들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단순히 어떤 만화를 본다가 아니라 그 세계관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싶다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만화, 그냥 캐릭터가 아니라 네. 그 영화 속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했던 고민들도 같이 나누고 같이 하고 그 네. 세계관을 공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김지수님이 국중박 주말에 갔었는데 오픈 전부터 줄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국중박은 뭡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 별걸 다 줄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좀 이해는 하긴 했습니다. 대학내일의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이고요. 2부에서는 미래생활사전 시간으로 돌아오는데 농업에 덧붙여진 첨단 산업, 그 놀라운 기술의 세계를 같이 한번 또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